안녕하세요. 직방입니다. 네. 오늘도 확인해 볼, 이 판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인천 청라동 쪽에, 이제 아파트 거래들이, 가끔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택 거래가 좀 잘 안 돼서, 그,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조금 많이 나왔던 사례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네요. 어, 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뭐 이전 같은 경우는 여기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1년 내에 팔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을 했던 방법인데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B주택을 뭐 분양을 받아서 또는 매입을 해서 B주택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B주택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A주택을 이제 1년 내에 파셔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 1년 내에 이렇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나름 어떤 꼼수로 이제 나왔던 이 방법이 기존 주택 A에 이제 전세를 들어가는 방법, 가족 중에 일부가 전세를 들어가면서 그 차액을 이젠 매수인으로부터 조금 받고 전세를 들어가고 그 물건의 소유권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제 해주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젠 진행이 됐는데 이 거래 방식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뭐 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조금 잔금 시점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되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법률, 배항력 요런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거래 방식이라는 거를 아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 요 판례를 사용했는데 이 판례는 이제 2000년 2월 11일 날 선고됐고 99-59306 판결이고 이게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림판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도 물론 종전주택 양도 규정의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또 여유 있다고 생각되실 수는 있지만 또 이게 또 집이 또 안 팔리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또 이런 꼼수를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방식을 쓴다 하면 더 안정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모색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서 작정하고 덤비면 그 매도인 입장에서 매도하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 입장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소유자가 A라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A 물건이 이분은 이 A 물건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주택을 하나 덜 취득한 상태에서 1가구 2주택으로 나중에 이걸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좀 많이 물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도래가 얼마 안 남아서 얘를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이제 처분이 계속 안 되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이 A주택을 자기가 갑이 전세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소유자가 전세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명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 A 아파트가 10억이면 10억이면 여기 뭐 전세가율이 뭐 예를 들어 4억에서 뭐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4억에서 5억인데 매수인 당신의 입장을 최대한 협조해서 그럼 전세금을 꽤 높여주겠다. 전세금 한 7, 8억까지 해주겠다. 어차피 내가 뭐 대항력 가지면 되니까 내가 7, 8억에 전세 해줄 테니까 이 A 부동산을 당신이 사가줘라.
그러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갭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갭이 줄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악한 마음을 먹고서 이제 접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지 제가 한번 이 팔렛에 얘기하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 악한 을이라는 사람이 예, 신용 상태도 좋지 않고 나름의 어떤 그런 채무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독촉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판례를 알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물건에 그러면 8억에 이 물건을 전세를 살아주시면 제가 2억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을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모의했겠죠. 이 사기를 모의한 어떤 사람에게 이 2억을 빌려옵니다. 빌려오고 여기서 뭐 이 금액을 이제 지불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제 지불을 하게 되면 이제 갑은 예를 들어 10월 1일에 21년 10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10월 1일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을 하기로 하고 이제 잔금일 날 이제 갑이 이 집에 들어가겠죠. 그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잔금일 날 들어가겠죠, 이 집에. 그리고 전입 신고는 그 전에 해놓을 수도 있고 그 당일 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근데 소유자로서 이제 전입 신고를 이제 해놓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A 주택의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면으로 봤을 땐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10월 1일 이전에 전입되어 있는 갑이든 이 당일날 전입신고한 갑이든 일단은 이 당일로 봤을 때에는 이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소유자로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고 당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하나가 도사리고 있죠. 이 함정은 뭐냐면 갑이 A주택에 이전에 들어가 있다면 이 날짜 전에 들어가 있으면 소유자로서 전입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일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그때부터 이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만약에 이 전이 돼 있던 거를 쭉 해서 전입신고를 계속 안 해놨다면 소유자로서 전입신고가 돼 있다라고 제3자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대외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출했다가 당일날 전입을 해야 됩니다. 결국 대항력을 하루가 이 소유권 이전 늦기보다 하루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사기를 치기로 작심하고 들어왔다고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 원래 대출을 이날 당일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잔금을 치면서 이때 잔금을 전세로 치면서 10월 1일 날 뭐 그때부터 대출을 알아봤다면 절대 당일날 대출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사기를 칠 작정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부 업체든 다른 기관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미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계약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일날 근저당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의 대항력, 이거 대항력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네, 우선순위 채권 우선 변제권이 10월 1일에 생겨요. 근데 갑은 전세를 8억에 아까 해주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8억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때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날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니까 이때 임대차 계약을 쓴 걸로 돼서 이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된 걸로 봐요. 즉 확정일자는 이날 바로 될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는 그날 다음날 0시로 바뀌니까
10월 2일 0시로 되거든요. 즉 이 근저당보다 시간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사기가 되느냐, 이 사람은 전세금을 받았다고 이제 자기가 우선순위라고 될 거 생각하고 나중에 이사 갈 때 이 8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작전을 모의를 해서 대출을 최대 땡겨서 뭐 예를 들어 8억 대출을 꼈어요. 이 물건에 8억의 대출이 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8억 선순위 전세가 이 8억 선순위 근저당이 본인 채권 8억보다 먼저기 때문에 이 물건이 10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6억이 초과되잖아요. 이 초과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잘 받는다 하더라도 이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는 그런 계산 때문에 이 6억을 날리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더 날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근저당이 더 커지게 될 경우에는 더 날리게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사기에 말려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리는 어떤 하이에나 같은 어떤 사기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반드시 명심하시고, 내가 전세로 들어간다, 파는 조건으로 전세로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뭐 특약에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커지게 되면 그게 큰 의미는 없게 돼요. 왜냐면 잔금 당시 이 사람은 어떻게 할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이 아깝더라도 가처분을 신청해 놓으십시오. 네. 뭐 이게 돈 들어서 안 한다, 뭐 못 믿을 거면 안 하고 말지, 이런 얘기 하실 거면은 그냥 제 말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이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이런 사기꾼은 절대 내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작정하고 덤비면 이거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구멍이 있어서 다 안 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 놓으세요. 이걸 누구로 가처분해 놓냐, 가족 중 한 명으로, 가족 중에 한 분을 가처분자로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놓으세요. 그러고 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이 가처분 말소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고, 가처분 말소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를 칠 거면 가처분 때문에 아마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사기가 안 먹힐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진실된 사람이에요, 진짜 매수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가처분이 있는 거 그냥 그래 말소 조건으로 걸어서 대신 계약금은 조금만 걸겠다 얘기를 하면 그거 인정해 주세요. 그러고서 가처분 조건으로 진행하고, 잔금 시 가처분 먼저 말소하고 말소 조건으로 해서 가시는 거죠. 단 뭐 가처분 말소는 뭐 이 길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처분을 그 방법을 조금 해놓으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되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의 입장에서도 이게 가처분이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는데, 그럼 이 가처분 계약서를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시 이 가처분은 말소된 걸로 뭐 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셔야지, 만약에 내가 그냥 전세 양도소득세 몇 억 아끼려고 요런 상황을 만들다 보면 그 사기를 치려는 사람의 먹이가 되기 딱 좋으니, 요 부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판례를 한번 제가 읽어는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읽어 드리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저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뭔가 존재를 하는 경우, 경락자는 그 근저당과 그 임차권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그 경락인을 상대로 해서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택임대차 주민등록이 대항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외적으로 전입신고만 돼 있다면 임차권이 효력이 제3자에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전입신고가 돼 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이 전입신고된 것이 이게 임대차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요건이 갖춰져야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 왜 경매하는 사람들이 임장을 가는 이유는 현장을 갔는데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사는데 그 사람은 옛날에 살던 분이신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전입신고 돼 있으면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 요건이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현장을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났고 주변에 탐방을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리스크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입신고된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못 알아본 거기 때문에 그 임대차를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입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돼 있다고 해서 대항력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 문제에서 이제 3번인데,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으로써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겠죠.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자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는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에 인정되는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 방법으로서 효력이 없고, 왜냐하면 소유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소유자인가 보다 라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임대차라고 볼 수가 없고, 이게 을에게 넘어간 그때부터 이게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격려가 된 날에야 비로소 매처와 새로 매수인이 을과의 그 매수 계약 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그 전입신고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전입신고는 보통 이길 날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월 1일 아까 제가 비했듯이 10월 1일 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게 되면은 10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사기꾼이 진짜 작정하고 덤비면 전세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안전장치 하고 진행하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러한 거래는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